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화와 생물 다양성. 여기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이 단원의 가장 핵심 단원이기 때문에 이 핵심 단원에서 다루는 이 진화라는 개념이 뭔지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한 내용을 보시면 진화란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혼자서는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집단, 군집 또는 개체군 이런 것들,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집단들이요, 여러 세대를 거칩니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손을 낳고 또 그 후손을 낳고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 조건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변화된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하면서 기존의 나의 조상이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 그러니까 생물 집단의 구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물 집단의 구성이 과거에 있었던 구성과 달라지게 되면요, 새로운 종들도 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이 되어서 결국에는 생물이 다양성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원래 인류 조상의 모습,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류 조상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인류 직립보행을 하는 현재 인류의 모습과 이렇게 인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 다윈의 진화론 하면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옆에 그림을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굉장히 뭔가 복잡한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여러 개의 생물 종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결국 이 여러 개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생물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원시 생명체로부터 기원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진화라고 하는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화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진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은 소단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된 변이가 변화를 만든다. 자, 진화라는 관점이 뭔가가 변화, 환경에 따라서 이 생물종의 특성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변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변이가 과연 무엇이냐? 이 변이라고 하는 특징, 이 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을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형질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형질이란 말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완두라고 하는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그 완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들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완두라고 하는 식물을 보게 되면 꽃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꽃의 색깔도 이 완두의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완두의 씨의 모양, 완두콩, 씨의 모양도 특징, 형질이 될 수가 있고요. 씨의 색깔, 씨의 색깔, 그리고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깔 등등 이 완두라고 하는 식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얘네들이 특징이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질 중에서는 형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꽃 색깔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한번 살펴보자면 꽃 색깔이라는 형질에서는 보라 색깔일 수도 있고 흰 색깔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꽃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이지만 다양하게 나타나죠. 보라색, 흰 색깔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번엔 C 모양이라는 형질을 볼게요. C 모양이 둥글 수도 있고 주름질 수도 있고 우리 중학교 때 맨델의 유전법칙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뭐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C 모양, 이 완두의 C가 둥그느냐 아니면 주름지느냐 얘네들은 서로 변이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변이,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을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개체마다 변이가 생성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완두인데 얘는 왜 보라 색깔 꽃을 가지고 얘는 흰 색깔 꽃을 가지죠? 완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쌍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쌍꺼풀이라고 하는 변이가 있는데 나는 왜 꺼풀이네? 이 친구는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나는 직모네?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질, 즉 변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변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변이는 우리가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얘기를 해요. 유전자가 관여하는 변이다라는 얘기예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변이. 우리 유전자의 개념은 1학기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죠. DNA의 특정 부분에 우리의 형질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보라 색깔 꽃 색깔이 있었고 흰 색깔 꽃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라 색깔 꽃 색깔을 나타내는 그 변이의 DNA를 살펴봤더니 보라 색깔, 자주 색깔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흰 색깔 유전자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염기 서열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리보솜에서 뭘 만든다 그랬었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주 색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색소 합성 효소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었잖아요. 색소 합성 효소가 많이 생기는 유전자이고 이 밑에 있는 흰색 꽃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색소 합성 효소가 조금만 생산되는 그런 유전자인 거예요. 즉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 그리고 뭐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종류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이. 그래서 이렇게 보라 색깔, 자주 색깔 꽃이 되기도 하고 흰 색깔 꽃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변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유전적 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통 이제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적 변이 말고도 일부 유전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환경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특징들이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비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보통 환경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이는 유전적 변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변이, 유전자에 의한 변이와 그리고 유전자에 의한 변이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그냥 비유전적인 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달팽이 껍데기에서 나타나는 변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색상이 반전되어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달팽이의 껍질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껍질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인데 그 형질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이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이 변이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얘네들 사이에 유전자의 유전자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차이가 나서 이러한 변이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변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제 진화랑 변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화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조건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이 달팽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게 되면 나무 껍데기 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무 껍데기의 색깔이랑 유사한 달팽이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은 천적의 눈에 잘 안 띄겠죠.
그래서 잡아먹힐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너무 밝거나 색깔이 튀는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은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혀서 자손을 생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생존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 변이들, 다양한 변이들 중에서도 특정 환경 조건이 변화가 되게 되면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내가 더 살기에, 이 변화된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기에, 생존하기에 적합한 개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체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 선택된 개체들만이 자손을 남기면서 살아남게 되는 것. 그러면서 점점 예전에 구성되어 있던 집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집단의 형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진화의 개념이 아닐까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자연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자연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선택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개념인데요. 자연 선택의 개념과 우리 인위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228쪽에 나와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228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친구들이네요. 브로콜리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순무도 있고, 콜라비,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서로 다른 식물인 것 같지만요. 얘네들은 실제로 원래는 하나의 야생 겨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식물인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어졌느냐? 자, 이제 이 야생 겨자라고 하는 전체 식물체가 있었는데 이 전체 식물체 중에서요. 꽃과 줄기만을 인간이 꽃과 줄기가 발단된 개체들끼리 교배를 막 시켜요. 그 부분만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좀 더 강조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꽃줄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브로콜리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엔 뿌리가 발달된 애들끼리만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더 뿌리가 발달된 식물, 이 나온 순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야생 겨자라고 하는 하나의 식물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형질들이 발달된 애들끼리를 교배를 시켜서 품종을 개량하는 형태를 우리는 인위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인위선택과 자연선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위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인간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발달된 식물을 선택을 할래. 그래서 이 선택된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그 부분이 더 특징이 강화가 된 다른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품종을 개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살아남는 애들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는 것. 즉 자연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는 원래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환경 조건이 변화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생존에 유리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는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특정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순무라고 하는 거를 키우고 싶다면 뿌리가 잘 발달된 그 변이들끼리만 교배를 해서 그 뿌리가 잘 발달된 순무가 나오는 것처럼 자연 선택은 환경 조건에 유리한 변이들끼리만 살아남아서 이제 그 자손을 남김으로써 선택이 된다라는 자연 선택에 약간 유사점은 있지만 목적과 주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요,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과서 230쪽의 내용은 제목을 보시게 되면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 모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균이 있어요, 여러분. 세균 굉장히 단순한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아이죠. 그 세균이 있는데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세균을 죽이잖아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세균에 감염됐을 때 항생제 먹으면 그 세균 죽어서 나 병이 낫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항생제 조건에도 견딜 수 있는 세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물질에 대해서 견디는, 이 항생제가 처리가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세균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의 집단에는 항생제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즉 내성이 없는 비내성 세균과 내성이 있는 내성 세균, 이렇게 얘네들이 집단이 골고루 섞여 있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항생제를 도포를 해, 이 섞여 있는 집단에 항생제를 도포를 하게 되면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만 살아남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개체수의 변동이 생기겠네요. 비내성 세균은 많이 죽어버리고 내성 세균들은 살아남으니까 얘네들이 또 번식을 하고 자손을 낳게 되면 그 비율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영상 보세요. 자, 항생제 비내성균인 폼포미를 36개, 항생제 내성균인 스타이로폼을 4개를 쟁반 위에 골고루 올려놓습니다. 이게 1세대 세균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항생제, 벨크로판을 이용해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폼포미, 비내성균을 제거를 합니다. 지금 항생제가 도포되어서 비내성균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세균 분포를 세어보니까 항생제 비내성균은 16개로 줄었고 내성균은 4개로 그대로 남았어요. 생존한 세균들이 증식을 해서 2배씩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항생제 비내성균은 16마리에서 32마리로, 내성균은 4마리에서 8마리로 증식했네요. 증식을 해서 2세대가 된 세균 무리에 항생제를 2차 도포합니다. 총 세균수가 20마리가 될 때까지 비내성 세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 비내성균은 12개로 줄었고 내성균은 8개로 그대로 남았군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2세대 중에서 남아있는 세균들이 2배로 증식하고 있어요. 네, 실험 영상 잘 보셨죠? 실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폼폼이 털실이랑 그 스타이로폼 공과 그리고 이 찍찍이 벨크로 찍찍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쟁반 속에 세균을 이제 한번 세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 비내성 세균 폼폼이에요. 요게 폼폼이. 폼폼이를 맨 처음에 36개를 넣어줬었고요. 내성세균 스타이로폼.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스타이로폼 이 세균을 4개만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총 세균수가 몇 개? 40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벨크로 찍찍이를 통해서 20개의 세균을 제거했던 거 보셨죠? 20개의 세균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이 중에서 폼폼이랑 스타이로폼 중에서 누구만 제거가 됐었냐면 폼폼이만 제거가 됐었죠. 20개가 제거가 됐네요. 그럼 20개가 제거가 되게 되면 얘 남는 세균이 몇 개예요? 16개만 남았었을 거예요. 그쵸? 16개만 남고 내성세균은 그대로 4개가 남았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2세대가 됐다. 1세대에서 2세대가 됐다. 요 과정에선 증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증식을 거치면서 16개가 2배인 32개로 증식을 하게 되고 4개가 8개로 이렇게 2배로 증식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총 세균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1세대일 때의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내성세균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세균수 40분의 내성세균수 4마리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는 10%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2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났죠? 2세대에서는 어땠어요? 내성세균이 40마리 중에 8마리니까 2배나 증가한 20%의 비율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3세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증식도 하고 이게 항생제를 또 도포를 하게 되어서 32마리 중에 또 20마리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12마리만 남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대로 8마리가 남게 되어서 얘네들이 2배씩 증가를 하게 되면은 24마리, 16마리, 그리고 다 합치게 되면 40마리 그대로. 40마리 중에 16마리이면 얘는 몇 %예요? 그쵸, 40%로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대, 한 번 더 세대를 돌렸을 때 20마리 제거하면 얘가 4마리 남고 얘는 16마리가 그대로 남으니까 2배를 또 4세대에 증식을 해서 역시 3세대에서 4세대로 증식을 하게 되면 8마리로 2배가 증식이 되고 얘는 32마리로 증식이 되어서 40마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40마리 중에 32마리의 비율이니까 몇 %예요? 그쵸, 80%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세대를 여러 세대 증식을 하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폼포미와 스타이로폼, 즉 비내성세균과 내성세균이 섞어 있는 집단에 뭘 계속 투척을 해줬냐? 항생제를 투척을 해줬어요. 항생제라고 하는 환경 조건을 변화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항생제가 있는데 생존 능력이 좋은 내성세균들만 더 많이 살아남아서 비내성세균들은 많이 죽어가지고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성세균들은 점점 개체수를 늘려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내성세균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이 환경 변화에 역시 유리한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한이죠.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비내성세균은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내성세균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혼합 집단이었던 그런 세균이 내성세균만 남게 되는 완전 달라지는 그 생물 집단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이는 게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 바로 내성세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성세균이 세대가 거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수를 늘려가면서 자연 선택이 돼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231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자연선택의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많은 세균들 중에서는 일부 개체는 항생제에 저항하는 형질, 즉 내성을 가지고 있는 형질과 비내성 세균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요, 많은 세균이라는 거. 세균이 일단 많아야 돼요. 즉 많으려면 당연히 과잉 생산을 해야 되겠죠. 많은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내성세균도 있고 비내성세균도 있어요. 세균은 세균인데 고유한 특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과잉 생산을 한 개체들 중에서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항생제에 노출되게 되면, 자, 항생제, 그 전에는 항생제 조건이 없었어. 즉,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항생제라고 하는 환경 변화가 생깁니다.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적합한 개체가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자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환경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생존 능력이 적은 그런 아이들, 즉 비내성 세균들은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죠. 그러면 남는 아이들이 누구냐? 그 적자 생존에서 승리한 아이들, 즉 자연 선택이 된 아이들이 남아있게 되겠더라.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그 자연 선택된 아이들이 증식을 해서 개체 수를 늘려가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자연 선택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생물의 집단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랑 현재 자연 선택이 여러 번 거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특징이랑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유발을 할 수가 있다. 진화라고 하는 사건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231쪽 밑에 부분에 또 이러한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죠. 빨리 달리는 치타와 빨리 달리지 못하는 치타 두 개의 변이가, 얘네들 사이에서 변이가 있었어요. 얘네가 있었는데 빨리 달리는 치타는 그만큼 빨리 달려서 나의 먹잇감을, 사냥을 성공을 해서 먹으면서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느린 치타들은요, 얘를 잡아 먹지 못하겠죠. 내가 먹을 먹이도 빨리 달리는 치타한테 뺏겨서 이제 내가 먹을 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얘는 자기의 먹이를 먹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고, 이 빨리 달리는 치타들만 자손을 낳아서 자꾸 번식을 해서 치타들이 빠른 치타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자연 선택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31쪽에 개념 정리하기 문제 풀고서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개념 정리하기 1번.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한다? 형질의 다양한 변화였으니까 변이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이것은 다양한 개체들로 구성된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제들을 지닌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과정. 뭐였어요? 환경 변화에 의해서 더 유리한 아이들이 살아남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연 선택과 변이,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 실험까지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해서 진화를 설명한 진화론, 다윈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생물이 어떻게 다양성을 획득하는지,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파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